이춘재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에 또 만나 뵙게 네, 되네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주로 이제 법조 관련된 사회 문제 관련된 이야기 많이 여쭤보는데 지난주에 혹시 다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부장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아무튼 홍명보 감독 전 감독은 지금 미국에 가서 예. 청문회 일정이나 이런 모든 지금 일정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잖아요. 지금. 원래 그 검찰에서 그죠? 수사받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중에 1번이 1도죠. 예, 1도죠. 네, 도망이 제일 저긴데 뭐 모르겠어요. 가족을 보러 갔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거기 예, 뭐 1도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제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셨는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약간 그 스포츠적 관점, 스포츠맨십 차원에서 봤을 예. 때는 이게 뭐 일단 5.18 혐오 여부를 떠나서 그 응원이나 이런 거, 특히 이제 선수들이 그 자기네들 뭐 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응원을 할 수 있는데 상대를 조롱하는 응원은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원래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예.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특히 야구는 또 멘탈 더더욱 스포츠. 그래요. 예, 예. 더더욱 그래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야구 선수들 대부분 다 머리 깎고 예. 정말 구도자 자세로 하잖아요. 뭐 예.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생활 자체가 구도자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야구 문화는 어느 때부턴가 좀 그런 게 깨진 것 같아요. 이게 저 프로야구에 우리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응원 문화가 너무 좀 과하게 돼 있죠. 막 틀고 물론 이제 흥겹게 관중들 분위기 띄우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 은근슬쩍 상대방을 야유하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좀 항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화들이 이제 학원 스포츠까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예절 교육을 잘 시키는데 그게 이제 깨진 거죠. 출장 정지 6개월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 그 학교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죠. 지금 이제 고3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금 여름에도 점수가 채워져야 대학을 가죠. 예, 그 여름에도 대회가 많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대회 있는데 거기 출전해서 성적을 내야 좀 입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대부분 다 프로 갈 선수들은 아마 좀 지명이 됐을 거예요. 아마 각 구단들이 점수는 다 채웠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3학년들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뭐 사과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좀 스포츠계에서 뭔가 선처나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저는 이제 어제 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대목은 부각이 안 돼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정문 한쪽 담장에 이 졸업생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요. 졸업생들입니다. 광주일고 졸업생들입니다. 배제고 아이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하는 중이야.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단다. 이렇게 메시지가 걸렸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 그러니까 졸업생들의 메시지가 이 정치인들의 화환하고 좀 비교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 화환 참 거기 보면 뭐 배제고 뭐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물론 조하를 보낸 것도 이제 사실 꼴불견이지만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죠. 이진숙 의원이 보낸 거죠. 이진숙 의원 그것도 참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다 치웠어요. 어저께 뭐 우연히 이제 강동구청장을 만났는데 그래요? 그 강동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걸 다 치웠다 그러더라고. 이게 한 처음에 이제 막 조화가 막 늘어나는데 이게 치울 때 이제 그 근거가 그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 이게 배제 고등학교 만약에 정문 안에다 조화를 세우면 그건 못 치워요. 그건 이제 민간 사유지니까. 근데 이제 바깥에는 이게 도로 공유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그걸 다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에 데뷔할 때 그때도 화환이 있었는데 만약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구청장도 치울 수 있었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손을 못 댄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손을 못 댄 거네요. 손을 못 댄 거죠. 감히. 그때 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춘재 논설위원 모신 거는 실제로 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이야기는 제가 먼저 드리긴 했습니다만 장윤기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뭐 심야 시간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심야 시간대입니다. 심야 시간대 광주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죠. 장윤기에 대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장윤기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수사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수사팀입니다. 수사팀에서 네.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 그래서 담당 수사팀의 형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시작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윤기 피의자 그 아버지가 이제 현직 경찰 간부인데 예. 광주 광천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특히 이 수사팀하고 이제 아는 관계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였냐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영장을 신청하겠다 이 얘기를 해줘요. 예. 수사팀에서. 물론 뭐 그 범인의 아버지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전화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주거지 주소도 몰랐었는데 아버지는 그 주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가르쳐 줘가지고 5월 8일 날 그 아버지가 그 장윤기 집에 가서 증거를 인멸한 그런 행위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는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윤기는 원룸에 살고 있었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도 모르는 거죠. 주소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 형사팀에서 협조를 한 거죠. 협조를 한 거죠. 예.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이른바 인형을 일단 폐기하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휴대전화까지 다 폐기를 한 걸로 나오네요. 이게 상당히 좀 큰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죠. 물론 이제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인형에 묻어있던 장윤기 DNA나 이런 건 다 우리가 채취를 해서 네. 그 동영상 다 찍어놨고 사진 찍어놨다. 그래서 굳이 그 실물 인형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놔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DNA 감정 이런 것들을 검찰에 제출할 때 빨리 제출을 이제 안 한 거죠. 경찰이 송치를 한 단계에서. 나중에 그래서 검찰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검찰 보안 수사로 확인이 된 거고. 아, 그게 검찰 보안 수사 통해 확인된 그런 게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차량에 있는 그 블랙박스죠.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카드, SD 카드. 그것도 검찰이 확보한 거고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경찰에서는 일부 실수가 있었고 또 일부는 그냥 통상적으로 해왔던 걸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아버지,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예. 친척이나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제 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법 그런 차원에서 전화를 하도록 해준 거다 이제 이런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그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를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경찰청에서 우리 감찰 단계 이제 수사 수준의 감찰을 하겠다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긴급 체포한 게 수사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실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직적인 만약에 수사 방해라든가 증거인멸이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커지죠. 이런 문제. 특히 오늘 보니까 검찰이 뭐 잘 만났다 싶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지금 압수수색 검찰이 이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 수사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으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필 그 검찰 보안 수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민한 커지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 검찰이 그 경찰이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면 경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 논리였는데 거기에 딱 맞는 지금 하필이면 그런 사건으로 지금 그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 전담팀을 27명 규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광산서 살인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 27명을 내려보낸 겁니다. 어제 이제 어제 수사본부장 하는 얘기가 이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자기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가지고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사안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던 보안 수사권 폐지는 좋은데 숙고해봐야 한다. 그렇죠.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일이 하필 이 사건에서, 이거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고약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 살인이면 뭐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이제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이렇게 해서 좀
무기를 선고하지 않을 빠져나갈 구멍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강간 목적의 살인이면 이건 사형과 무기 지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이 매우 센 거의 범죄를 경찰 단계에서 이거 형량이 좀 약한 쪽으로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가장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사의 암장 가능성, 축소 가능성 혐의를 줄이거나. 근데 뭐 검찰도 할 말이 없는 게 예전에 뭐 정치인 관련 사건 보면은 장난 많이 쳤어요. 검찰도 기소 단계에서 그렇고 아마 오늘 뭐 오후에 무슨 엠바고 풀리는 기사가 또 있는 것 같던데 검찰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따진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문제는 기존에 경찰의 이런 수사에서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장 의도 이런 것들을 한번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대안 같은 거를 좀 만들지 않으면 이건 좀 나중에 하여튼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수사하면은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꼭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제도들이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상황으로 좀 번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고 이게 아마 검찰은 이게 그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거를 일단 인지했을 때부터 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겁니다. 경찰 수사가 어땠을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러나 다만 이제 보안 수사권을 뭐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뭐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논의 구조로서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은 꼭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경찰이 잘못한 것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제 그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뭐 이건 장윤기 사건 워낙 큰 사건이에요. 그렇고 앞으로 작은 사건에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논의가 틀어지게 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폐지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얘기한 수기를 하고 보완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진영 간 대립으로 또 막 이게 어느 게 맞고 틀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윤기 사건에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고 이건 철저하게 해서 이제 그 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논의 구조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번을 기화로 해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KAR님, 바로 넘어가서 폐지론자들과 유지론자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논소리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나 아니면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채팅창에서도 좀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있었던 거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시켰다.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한 10대 개가 있어요. 그런 수사들이 뭐 저 성남 FC 사건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 그 뭐 법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무혐의로 불송치한 건데 그거를 가져다가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 그래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형사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여당에서 할 때 좀 그런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당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죠. 근데 보안 사건으로 너무 워낙 뜨거워서 근데 이번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아까 계속 여러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형사 뭐 소송할 때 아니면 뭐 수사할 때의 기법인데 여기 가서 사실은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사례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부하고 공감을
공감 갖는 내용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뭐 그건 아니더라도 그것보다도 약하게 뭐 보안수사 요구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성간이 사태에서 봤듯이 예. 견제와 감시 없는 조직은 이거는 경찰이 무능도 했지만 부패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는 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영화 같은 일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설위원님 오신 김에 이 이야기 꼭 짚고 넘어가야지 싶어서요. 윤석열 재판 전망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재판이 대법원 3부입니다. 9일에 특수공무원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고기일을 엽니다. 아직 뭐 생중계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12.3 비선계엄 사태 583일 만이고요.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이거 그렇죠.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듣고 전망까지 들으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류는 아닌데 이 사건이 사실은 그렇죠. 본류는 아니죠. 본류는 아니에요. 체포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뭐 이제 그런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는데 그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 1심, 2심 1심에서 5년이었는데 이제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죠. 2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담당 공보관, 그 해외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사실은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허위 사실이었는데 1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해외 담당 공보관이 그냥 대통령이 얘기한 걸 전달할 의무만 있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그 해외 담당 공보관의 의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 있는 일을 그 시켜야 의무 있는 일을 거꾸로 시켜야 그게 직권남용이지. 애초에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그 강요하는 건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 그 범죄의 아주 묘한 딜레마인데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2심에서는 뭐냐면 그건 아니다. 해외 공보관도 자기가 그 공보할 내용들을 받았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는 있다. 사실 의무는 있죠. 우리가. 우리 저 보도자료 일반 부처에서 보도자료 잘못 내잖아요. 그거 옛날에 검찰이 다 기소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그랬나요? 그럼요. 그런 걸로 치면 이건 당연히 2심 저희 맞는 거고 징역 2년을 플러스한 게 맞는데 그건 이제 뭐 대법에 가면은 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소부 3부의 구성을 보면 대법관 4명인데 이 중에 3대1 구도가 돼 있어요. 3대1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이홍구 대법관하고 나머지 3분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윤석열 때 임명된 3명하고 3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홍구 대법관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역시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다수 의견에 가담을 했고 이홍구 대법관하고 이제 또 한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홍구 대법관인 소수 의견을 썼어요. 이건 그 피해자,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건 아주 저는 뭐 모두 그랬습니다만 소수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아무튼 대법관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아마 이걸 뒤집지는 못하겠죠. 아무리 저기해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의견을 낼지는 물론 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뒷얘기로 나오겠죠. 어떤 대법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지금 소부에서 그 전압으로 넘어갔지 않다는 얘기는 다 의견은 일치했다는 얘기겠죠. 그런가요? 보통 그렇죠. 그런 절차를 소부에서 다 의견이 일치되니까 소부에서 그냥 여기 선고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압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묘한 그런 의견 차이가 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게 좀 합의가 돼서 오늘 선고가 되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겠죠. 그리고 그 이렇게 대법관들을 가르는 게 참 좀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게 워낙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여러 가지 판결 성향을 보여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류 사건들 특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 사건에서 이 내란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오늘은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생중계 특검이 신청했으니까 할 것 같아요. 뭐 거부는 못 하겠죠. 원래대로 하면 종합특검이 수사 현장을 하기로 한 것 그 말씀까지를 들어야 하는데요.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듣고 한번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지금 뭐 약간 그 종합특검에서 그 12.3 내란 사건에 대한 판단이 그 조은석 내란 특검하고 좀 달라요. 가지고 그런 부분 디테일이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한번 정리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들어와 계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들 또 힘차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